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머나 멀고 힘들었던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한 이유를 분석한 색다른 외신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박재순의 3.1운동의 정신과 철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새로 내정된 KBS 사장과 네이버의 기사 밀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데커 켈트너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의 20년간의 연구를 다룬 민중의 소리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연구 대상에게 권력을 줄 경우 그들이 마치 뇌 부상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권력을 얻은 연구 대상들은 더 충동적이 됐고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졌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역지사지할 능력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항상 조심해야 하니 충동적이기 쉽지 않고 위험에 대해 민감하겠죠. 아울러 권력이 없으면 권력을 얻기 위해 권력 없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려고 서로의 아픔과 고충에 대해 관찰하고 공감하는 바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무엇일까? 정치 권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 아니면 권력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일 사람, 그 사람의 성기에 손을 대고 젓가락을 끼우고 방에 불러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충동적이고 위험인지도가 떨어지고 역지사지가 불가능한 어떤 권력은 그래서 미투를 불러왔습니다. 어제 딴지일보 편집장을 지낸 김용석 대마시안 본부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연애 과정 없이 섹스하고 싶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수컷들의 대표적인 판타지일 것이다. 연애 과정은 때론 길고 지루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때 연애 과정을 생략, 단축시켜줄 대표적인 흑마법이 바로 돈 아니면 권력. 하지만 그걸로 얻은 섹스는 공허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돈이 수단일 경우 매춘이 되고 권력이 수단일 경우 폭력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수컷은 섹스를 사랑하고 암컷은 돈과 권력을 사랑할 경우. 권력이 무섭지요. 미투의 등장은 권력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독점되지 않는 세상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투는 누군가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수반하지만 권력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대의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권력을 바로 세울 때 정의가 깃드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법리로서 미투의 공격을 피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무고인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날 법원 판결에 기대는 분위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세상의 대의가 무엇인지 직시합시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의 대의 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뇌물수수였습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근혜의 뇌물액은 약 590억 원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최고 정치 권력자였다는 신분을 고려해 공범인 최순실보다 박근혜의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오늘 새벽 자유한국당 소속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구청돈 약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팔성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뒷돈 전달 과정에 MB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팔성 전 회장과 이상주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죠. 또한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며 쉬던 관행을 끊어낸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3일 정도의 휴일을 더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빨간 날은 모두 휴일로 간주돼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다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녁이 있는 삶이 열리는 겁니까?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는 첫 단추를 깼다는 말씀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2월 27일 새벽 3시 45분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드디어 의결이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40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법상에는 일주일에 12시간씩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박정희 때였는지 전두환 때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주 7일이 아니고 주는 일주일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주일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별도의 날이다라는 행정 해석이 있었어요. 옛날에 노동부에 그런 말 같지 않은 해석이 있어서 주 40시간 노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고 거기에 12시간을 붙여서 52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주말 이틀은 다시 8시간씩 16시간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휴일 근무를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도 공약하기를 그 행정 해석을 파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휴일 근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이 7일 일하는 것을 명시했고요. 참 어이없는 거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고용노동부가 주 7일 일하는 것을 알게 됐고 말씀드렸던 대로 주 40시간 노동에 노동자와 사용주가 동의하면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붙여서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다만 이제 300일 이상 하고 이제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2019년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모인에서 49인까지의 사업장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들은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연장 근무가 줄어들면 52시간 안에서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긴 한데요. 옛날에 68시간 일하던 것에 비해서 52시간으로 일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좀 뭐 임금이 감소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연장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되고 8시간을 넘어가면 100%를 더 줘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야근시키고 주말 근무시키면 뭐 생산직이냐 또 사무직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일도 늘어지기 마련이죠. 주어진 시간에 컴팩트하게 일을 하고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야근해야 되면 낮에 이제 틈나는 대로 인터넷 쇼핑도 하고 놀고 뭐 사무직에서 많이 그렇게들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제가 지방 노동청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매일 출근을 한다는 거죠. 아침 9시, 10시에 쓰레빨 끌고 나와서 지문을 찍어서 출근을 해놓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한 7시쯤 와갖고 그러니까 8시간을 채워서 들어와서 다시 지문을 찍고 나가면 휴일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평일도 매일 시키지 않은 야근을 사무실 전체가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업무의 뭐 강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고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외국은 뭐 선진국의 사례를 또 이런 데서 드는 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노동 강도가 저는 사무직의 경우는 특히나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업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저녁 있는 삶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일주일에 68시간이라는 시간을 법적으로 허용해서 노동하던 풍토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가운데 특례 업종, 현재 26개의 특례 업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특례 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운전을 한다든지 화물차 운전을 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종은 노동시간을 딱 칠 수가 없으니 그냥 특례업종으로 묶어서 지나가자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특례업종을 5개로 줄여서 육상운송, 수상항공운송, 기타 운송, 보건, 노선버스를 제외하면 특례업종을 전부 다 없애게 되는 거죠. 이 특례업종이 전체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900만 명인 건데 그중에서 400만 명이 특례업종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100만 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 명은 무제한 근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에서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장시간 노동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기자 같은 업종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기자가 노동법 다 지키면서 근무하면은 아이고 그 기사 못 쓰죠 사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8시간 영화 찍으면 다 가거든요 집에. 그리고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찍는데 시간이 늘어났던 이유가 출연진이 전부 다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은 주 단위로 정해서 노동시간을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한 달에 찍을 영화를 2-3달씩 걸려서 찍어왔었고요. 말씀드린 김에 또 그 얘기도 하면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주 40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35시간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습권이라든지 건강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유로 시간을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소비할 시간도 생기고 여가를 즐기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드디어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해서 물론 이제 법사위를 이것이 잘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노동자들 좋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장이네요. 예, 김용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이 주 7일 24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도 저희가 이제 녹음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어떤 날은 밤 11시에도 하시고 오후 5시에도 하시고 하여튼 하루 종일 심지어 저희가 한 번은 차량에서 녹음을 한 적도 있죠. 이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게 노동을 하고 계신데 사업주시니까요. 예. 거리로 충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분들 얘기해요. 2명.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 방송 지금 우리 녹음하는 거 편집하시는 분도 우리 노동자분인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들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삐삐 소리 효과음 하나 넣어주세요. 잘 들으셨군요. 예, 잘 들으셨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근로시간이 5년 만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고 그래서 노동자의 휴식권 확대는 시대정신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규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현재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줄어들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일, 즉 토요일, 일요일이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용부의 노동 해석을 없애기만 하면 단숨에 주 7일 되면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굳이 법을 고쳐가면서, 즉 법을 고친다는 얘기는 대법원 이것과 관련된 판례들을 만들 때 이제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와 야의 합의가 있는 것이고 또 노동자와 사업가 사이에서의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시간 적지만 이번에 이 법의 통과로 드디어 휴일이 휴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공휴일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반드시 이행하지만 민간 기업은 사실은 휴일 웃기고 있네.
나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이런 때도 보면 월차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을 보장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휴일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무 제도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일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근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만 일을 하기 때문에 52번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 중 보통 사업장들을 보면 격주로 휴일 근무를 시켜요. 저희가 통계로 보면. 예. 13번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것이긴 한데요. 대신 이제 2천만 원 가까운 이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유급 휴가로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에서 점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 개정이라는 점이 민주당이 가져온 포인트라는 것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업도 포함된 걸 보니까 말이죠. 주 50시간 정도만 일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휴일에도 방송을 하려면은 평일에 일하는 인력을 주말에 못 쓰고 평일에 일할 인력 또 주말에 일할 인력 다 뽑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기업들이 뭐 부담을 느끼긴 하겠지만은 사람의 희생으로 기업이 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구식 패러다임 아니겠어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것이 잘못이지 왜 더 이상 착취를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진통의 과정을 겪고 나면 금방 이런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에도 수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공부를 더 잘했던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도 항상 토요일에 출근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생산성이 줄었던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줄어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일을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 작가들도 할 일 없이 대기하던 시간들을 다 줄이고 일을 시킬 때 확실하게 일 시키고 놀 때는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돈 쓸 시간을 줘야 나가서 돈을 써서 경기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 점에 있어서는 전 뭐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 노동자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하면서 분신했던 그분 시대의 노동 시간을 보니까 주 98시간이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진짜 있었죠.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이번에 하여튼 장시간 노동을 드디어 개선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한번 법 개정하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실제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노동자들의 삶이 시작되면 아 정말 이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전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합의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98시간이었는데 이번에 50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이 준 셈인데 절반으로 줄였어야 하는 걸 2배를 일시켰던 거예요. 그 야만의 시대에. 그래놓고는 경제성장의 공은 박정희가 다 가로채고.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잘못된 문화로 착취했던 노동을 정상화시켜가는 작업이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 노동자가 아직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값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아직도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나라에서 얘기하는 40시간 노동 아직도 더 갈 길이 남았고요. 그런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30년형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무기징역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뭐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판결이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만 맞춰서 보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삼성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판결로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는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엄한 처벌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지배했던 마스터마인드, 그 삼성의 승계 과정에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이용했던 점이 마치 최순실과 박근혜가 삼성의 팔을 비틀어서
뇌물을 받아낸 과정으로 오역되는 것은 전 좀 계속 좀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씨는 글쎄요, 오늘도 판결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것의 위중함을 알까? 30년 징역의 의미는 이해했을까? 죄를 받는 사람이 아파해야 벌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풀릴 텐데, 예. 전 어쨌거나 압류하기로 한 금액이나 꼭 찾아서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서 재산을 한 톨도 남김없이 찾아온 것, 벌금을 화수한 것도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신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예, 그래요. 박근혜 씨 30년. 그 포털에 한동안 박근혜 나이, 이게 검색어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지금 68인가? 69인가요? 69이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100살 다 돼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무기징역보다 30년이 낫다. 무기징역은 뭐 그냥 개념이 없어져요. 무기징역이 말만 무기징역이지 풀려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마저 준다고. 근데 30년이라고 딱 치면은 물론 30년 다 살 거라고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근혜 나이를 계산하게 만든다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0년이 주는 그 효과는 더 컸던 것 같은데, 장제원 씨가 그런 말을 했다군요.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지. 예. 그건 좀 지나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박근혜 감옥 보내는데 일조했던 장제원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배신자들이 걷는 같은 길이죠. 더 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두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선물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동영상으로 배우는 통단기의 기타 레슨 교본입니다. 통단기는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죠.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과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나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줘라 때.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경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사? 김용민 브리핑을 만드는 주식회사 여사 여풍이 광명시대를 열었습니다. 아, 일하셨군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사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이사 막 마치신 거죠? 이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고 신사옥 스튜디오 창립,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의 개막? 아, 그렇습니다. 광명시대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아, 그러니까 사무실을 완전히 광명으로 이전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미리 얘기하면 자취방을 이전한 거지요, 뭐. 아니, 새 시대의 개막으로 하시죠. 조금 전거 편집하시고.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시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아, 바로 이케아가 앞에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중심은 광명 원톱 체제로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는 광명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 네. 광명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광명 어린 그런 컨텐츠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대의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아, 네. 예. 광명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녹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사옥 앞에 머릿돌에다가 첫 방송 이완배 기록할 생각입니다. 내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아주 특이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가끔 하는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선전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의 선전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분석을 한 외신이 하나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신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신을 전하기에 앞서서 노르웨이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선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떤 나라에서는 올림픽 순위를 금메달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금메달이 제일 많이 딴 나라가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순위를 금운동 상관없이 메달을 전부 합쳐서 그 숫자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도 노르웨이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1등입니다. 금메달 위주로 해도 노르웨이는 금메달 14개를 따서요. 독일하고 같은데 이때는 이제 은메달 개수로 구분을 하는데 은메달 개수가 노르웨이 14개, 독일 10개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가 앞섭니다. 전체 메달 숫자로 봐도 노르웨이는 금운동 다 합쳐서 39개. 그래서 31개를 딴 독일을 멀찍이 앞서 있습니다. 초반부터 노르웨이 돌풍이 너무 심해서 이런 외신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 2월 20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인데 제목이 압도적인 노르웨이 메달 좀 그만 따 하소연까지 등장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칼럼니스트 댄 베첼이라는 사람이 야후 스포츠에 쓴 칼럼인데 칼럼 시작이 이렇게 돼요. 평창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미소 짓는 한국인들.
둘째, 맛있는 김치. 그리고 셋째, 노르웨이에서 또 누가 메달을 땄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즘 재밌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인구 520만 명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나머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노르웨이인들에게 이제 진정하고 메달 좀 그만 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성적이 가장 실망스러운 미국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전 세계가 노르웨이의 이 광란을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칼럼을 적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평창에서 노르웨이가 보여준 성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인구가 520만이면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나라인데 노르웨이가 왜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외신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사인데요. 예. 평등주의가 평창올림픽에서 대성공을 낳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그 민중의 소리의 보이스 오브 월드라는 곳에 번역본이 올라와 있고요. 예. 원본은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에 실려 있습니다. 예. 원 제목이 조금 더 자극적인데 No jokes allowed. The egalitarianism behind Norway's winter wonderl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노르웨이의 대성공을 이끈 평등주의, 싸가지 없는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다. 뭐 이런 번역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전제를 드리면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예. 김보름 선수나 노선영 선수나 또 이승훈 선수까지 최근에 엮여 있던데요. 이런 여러 사건이나 비상연맹 파벌 문제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몰라요, 그 분야를. 그리고 한국 상황하고 완전히 별개로 저는 이 기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경제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국내 선수 중 누구를 비판하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이 기사의 이제 상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재밌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평창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놀라운 성적을 낼 수 있게 한 철학이 약간 구식인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의 톰 티베트 위원장이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구식이 최고예요. 노르웨이는 메달을 땄을 때의 짜릿한 순간을 위해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스포츠에 수백억을 쏟아붓지는 않는다. 그리고 풀뿌리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말을 한다. 노르웨이의 성공에서 동네 스포츠 클럽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티베트 위원장이 말을 이어갔다. 선수가 12살보다 어리다면 그에게 스포츠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서는 승자가 누군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11,000개의 동네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도록 노력합니다. 현재 93%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런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어릴 때 운동을 즐길수록 나중에 엘리트 팀들이 발굴할 인재풀이 커지니까요. 올림픽 메달을 땄던 선수들 모두가 동네 스포츠 클럽 출신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엘리트 스포츠 센터인 올리피아 토펜으로 데려옵니다. 최첨단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 그 이상의 이상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3일 남겨놓고 520만 인구의 노르웨이는 35개의 메달을 땄다. 독일이 25개로 캐나다가 2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게 있다. 노르웨이 스포츠 연맹의 한 해 예산이 하계와 동계 스포츠를 통틀어 137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기 위해 영국의 예산을 보자. 영국은 엘리트 올림픽 종목 스포츠에만 1년에 무려 1억 375만 파운드를 쏟아붓고 그중 800만 파운드를 동계 스포츠에 쓴다. 영국이 카누와 조종에만 쓰는 액수 정도가 우리의 전체 예산입니다.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의 크리스터 클로스터 에이겐 부위원장의 말이었다. 노르웨이 운동선수들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수이거나 배강공,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평창올림픽 전에 영국의 컬링 선수들은 560만 파운드를 받은 반면 동메달을 딸 것으로 보이는 노르웨이의 혼성 컬링주는 돈이 필요해서 이베이에 자기의 운동기구 세트를 팔았다. 하지만 노르웨이 선수들은 부족한 돈을 우정으로 메운다. 그 동료에는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더욱 강화됐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싸가지가 없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사람은 우리 팀에 있을 수 없다며
평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알파인 스키의 쉐릴 얀스루드 선수가 설명했다. 동계올림픽이 비경기 시즌 때 올림피아토 편에서 함께 훈련하고 금요일마다 팀원들과 함께 타코를 먹으러 간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1992년 올림픽에서 노르웨이 대표 선수였던 몰텐 아센이 밝혔듯 선수들 간의 끈끈함이 대단해서 최고의 선수들이 더 가난한 선수들의 트레이닝 캠프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일도 흔하다. 아센이 말을 이어갔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스포츠 시스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처럼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패러독스죠. 노르웨이는 매우 부유한 국가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일을 풀어나갑니다.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는 내내 아재 미소라고 하죠. 그 실실 웃는 미소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4년 만에 열리는 세계 최고를 뽑는 올림픽에서요. 성적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영미식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정말 멋진 경제 철학이 노르웨이 선수단에 녹아 있는 겁니다. 예.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함께 협동한다. 성공한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돕는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두 세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많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영미식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반공형 자본주의에서 살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삶은 당연히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 쉽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아래에서도요. 세상을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영미식 자본주의죠. 예. 그런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중시하는 협동주의적인 자본주의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협동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건 무슨 사회주의 형식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사회주의라는 말도 개인주의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예. 멀리 있고 우리나라에는 소개조차 잘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북유럽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주의적,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훌륭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하고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우선 사회 안전망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실패를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인주의형 자본주의는 개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패자에게는 죽음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졌으니까요.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패자들은 다 나가 뒤져야 됩니다. 대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죠. 이래서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대비 성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달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메달을 못 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실패자가 돼버리죠. 대신 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니까 참가하는 선수들도 죽어라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대부분 비인기 종목인데 여기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지겠어요. 4년에 한 번은 기회인데요. 그런데 사회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저기는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다고 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방공, 목수, 교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의 패배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죠. 둘째로 승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고요. 패자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회는 협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무슨 야비한 방식을 써서라도 이겨야 살아남으니까요. 반대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에 드린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죠.
노르웨이 선수들은 부족한 돈을 우정으로 메운다. 그 동료애는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더욱 강화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팀워크가 최고다. 개인은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말은 그런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성과는 개인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독식을 해갑니다. 이러면 누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예. 싸가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그리고 아까 노르웨이 경우에서 봤듯이 이미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뒤처진 선수들의 훈련비를 대신 내주고 이렇게 공생의 길을 찾아 나가면 승자가 자신의 몫을 나누고 패자가 그 승자의 양보 위에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요.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개인보다 팀을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숱한 영미식 자본주의자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경쟁을 붙여야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협동과 연대가 경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올림픽에서도 더 뛰어난 성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노르웨이가 증명을 한 겁니다. 기사에 보면 노르웨이는 매우 부유한 국가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일을 풀어나갑니다. 성공은 노력과 협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을 기반으로 일궈낸 이번 노르웨이의 성공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저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사회에 비해서 협동주의에 기반한 사회가 사람을 훨씬 행복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 이 기사를 어젯밤에 보고 나서 밤에 한참 실실 웃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뒤척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어느 한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가장 이제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8살 50이 다 돼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직장 민중의 소리, 그리고 지금 김용민 PD님과 하고 있는 이 방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연대, 이런 걸 제 평생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로 돌아가 봐도 내가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 속의 일원이고, 그 사회 안에서 외톨이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돕고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있고, 이런 교감이 주는 행복이 지금만큼 클 때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노르웨이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제일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지만 아마 제일 행복한 선수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메달을 많이 따서가 아니고요.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과를 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남기고 그 결과를 또 남관 나누고, 이 과정이 아마 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질투심도 생기고요. 목표의식도 생기죠. 우리라고 저렇게 못하고 살 게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협동과 연대가 뭔가 그냥 가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고 네트워크가 사회가 되는 이 순간에도 더 세상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노르웨이 대표팀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노르웨이의 대성공을 이끈 평등주의, 싸가지 없는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좀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말이죠, 시합에서 좋은 성적 못 내면은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습도 받지 못하고 항상 운동하러 나가고, 이러니 성적이 안 좋거나 혹은 부상을 입어서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게다가 사회 안전망도 아무것도 없죠. 재교육 시스템도 없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별하지 않는 북유럽의 좋은 기풍,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정말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서는 개막식과 달리 남한과 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장비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 선수단이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한 장비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이어져 폐회식에서도 남북이 따로 입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 선수에게 지급했던 경기용 장비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산이었는데요. 이 장비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우리 측이 장비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도 폐회식에 남북이 따로 입장한 것은 미묘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밝히며 아이스하키 장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당초 폐막식 공동 입장은 남북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폐막식 입장은 개회식과 다르게 국가별 입장이 없고 선수단이 국가 구분 없이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폐막식 때에는 공동 입장 개념 자체가 없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아이스하키 장비 반납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당초 북한에 장비를 제공한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장비 반납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IOC가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300여 명이 귀환했죠. 북한의 오영철 응원단장은 다음과 같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소감을 밝혔네요. 한강토에서 한 핏줄을 입고 사는데 이렇게 갈라져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영동지방에는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6도, 대구 4도를 나타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춘천 7도, 전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3월입니다. 네, 벌써 3월입니다. 각 학교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는 그런 3월입니다. 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학기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 월요 신드롬이 아니라? 네, 그 긴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로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 만난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데 신학기 신드롬이 있대요. 아유, 새학기 또 학생들을 만나시고 친해지기 위해서 또 애를 쓰시고. 네, 그 우리 새내기들하고 좀 더 잘 지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신입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교수님은? 아, 이 얘기 방송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나긴 사육의 시간을 지나왔다. 아, 사육의 시간? 네, 이제 그 사육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주체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청춘의 특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은 매뉴얼이 없다. 이거 어떨까요? 저도 종종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수많은 우연들의 접점에서 우리 삶이 형성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청사진이 있다면 그 인생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끔씩 또 들이받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죠. 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러면서 또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더군다나 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특히 그렇죠. 대들 때 세게 대드려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게 대학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들이받더라도 좀 큰 거에 들이받아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걸로 들이받는 건 그건 뭐 또 안 하는 이만 못한 들이받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새 학기가 이제
코앞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3.1운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내일이 바로 3.1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2월 28일이고 방송일이 3월 1일인 줄 알고 3.1절에 관한 책을 준비를 했어요. 아, 야, 교수님 좋습니다. 뭐 미리 좀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김희독립선언문 배운 적 있죠? 예. 요즘도 교과서에 실려있는지 모르겠는데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라 하는 아주 어려운 한문식 문투로 쓰여진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려운 독립선언서를 이해하기 쉬운 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이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2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정신들 이른바 자주정신이나 민주정신이나 평화정신이나 또 나아가서는 동양평화정신까지가 우리 헌법의 전문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이 3.1 정신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 전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분명히 첫 줄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를 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보수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들은 이것 부정하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승만 정부를 공식적인 법통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오롯하게 깃들여 있는 핵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보면은 특히 3장의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과 풀이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종이로 한 페이지 남짓되는 이 문장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운동 하면은 우리는 늘 최남선, 한용운, 이승훈 등을 비롯한 33인 지식인들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건 아주 거센 도도한 어떤 민중운동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저자 박재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 하면은 3월 1일 딱 하루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고초를 겪고 또 몇백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의 존재 이유와 근거들을 명시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지식인 중심,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민중들이, 시민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의 뒷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언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민중들이 참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민중들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고 그 정신이 추상적으로 남아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의 민중운동이 지식인 엘리트가 앞장서서 선동하고 민중이 뒤따르는 운동이었다면 3.1운동은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앞세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호소한 민주운동이다. 지식인 엘리트가 앞장서거나 주도하지 않고 민을 주인과 주체로 앞세운 운동이며 민이
나라를 구할 주체로서 스스로 일어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운동이었다. 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떳떳한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 중심,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민중 중심의 운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3.1운동을 읽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한 일대 사건 정도로만 기억할 수 있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자면은 왕조가 망하고 10년 후에 어떤 민주 정신에 입각한 그리고 인민을 주체로 한 그런 대중운동이 전역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사건, 세계사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그런 혁명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3.1운동을 통해서 민주공화정의 이념과 정신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읽어드렸던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민족 대표들 가운데는 우리는 대부분 손병이나 이승훈이나 한용운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지만은 평민 출신도 많았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확실하게 이행하는 하나의 결절점, 전환점이 됐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강조하듯이 3.1운동은 민주정신의 근원이고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이런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그 당시는 분단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은 정체성을 잉태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경술국지 이후 10년 다 돼서 3.1운동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물론 3.1운동이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죠. 역사적 맥락을 보자면은 1994, 95년에 동학 농민전쟁 또는 동학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중들의 변화를 위한 요구들, 부패한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강력한 그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민공동의 운동을 비롯해서 어떤 민중운동들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때로 동학혁명이나 만민공동회나 이런 걸로 터져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 이른바 수구 세력들은 이런 저항운동을 수렴하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골몰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건 이런 지배 세력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회의 주인인 우리 민중들이고 우리 인민들이고 바로 이 함께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이 말아먹은 나라를 구원하고 다시 새로운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의 일도선계, 바로 이런 3.1운동이 아닌가 싶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신의 하나의 고갱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도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우리 민족에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도자가 이렇게 망했는데도 민중들이 알아서 각성하고 그렇게 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독립 국가를 얘기한 걸 보면 정말 훌륭한 민족, 훌륭한 백성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3.1 운동, 4.19 의거, 5.18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 촛불까지 한번 그 도도한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력이 있어서 이 운동이 전개됐던 게 아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이런 그 부패한 세력들 그리고 외세 의존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주체적으로 자존의 근거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은 3.1운동은 다시 한번 우리 현재 맥락에서 곰곰이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지도해 주신 김용민이라는 박사과정생의 논문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너무나 정말 가혹하게 일제가 백성들을 탄압했고 또 3.1운동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교회, 목사들, 교인들 아주 잔인하게 괴롭혀서 결국 그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국 개신교는 현실에는 눈 감고 저 천국, 저 하늘나라만 지향하는 맥 빠진 교인들만 양산한 그런
일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들은 운동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회유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립운동 선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최남선 이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친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 권력에 빌붙고요. 그런데도 그 밑바닥에서는 또 도저한 어떤 그 민중들의 흐름들,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선을 떠나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하와이까지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입니다. 검찰놈들이 징역 30년에 더해 벌금 약 1,2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내가 벌금이나 내려고 국정원으로부터 빙을 뜯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전 재산이 70억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벌금을 낸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아이고, 박근혜 씨,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뇌물액소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노역을 해야지요. 법원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니 3년 동안만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네? 노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노역을 하냐고요? 20대 시절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 기업들을 주물렀으니 빙 뜯는 건 자신 있다고요? 아이고, 이러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박근혜 씨에게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사형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보다 입이 더 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최측근 가신이었던 최경환 의원을 그렇게 폄훼하면 섭섭해할 겁니다.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사이좋게 지내셔야지요. 박근혜 씨에게 가수 남진 씨가 부른 잘 가라 청춘아 띄워드리겠습니다. 속절없는 청춘아, 야속한 청춘아, 가거든 혼자 가지 뒤돌아보지 말고 조용히 미련 없이 떠나고 말지. 아무도 모르는 새길로 찾아와 나까지 데려가나 어디다 쓰려고. 허기야 넌들 어찌하겠느냐만 흰머리 불청객을 막는 내가 바보지. 오지 마라
발버둥치는 내가 잘못이지. 그래도 괜찮다 고맙다 청춘아. 별빛 같은 사랑에 취해도 보고 가슴 시린 이별 앞에 울어도 보고 세월의 강물 따라 흘러가야지.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청춘아.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녹음 끝나고 KBS 사장 후보자가 결정됐어요. 네, 어제 방송 녹음을 하다가 예. 녹음 중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끝나니까 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아, 안 되겠어요. 저희가 전날 뉴스를 다 전해드리기 위해서라도 한 새벽 2시쯤 녹음하면 어떨까요? 누구랑요? 정상근 기자랑요. 아, 저요? 예, 서울시내 배달판이 그쯤 만들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배달판을 그쯤 만들긴 하는데
굳이 저까지 배달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야속합니다. 그런 중요한 뉴스가 녹음한 다음에 이제 터지면은 김새기도 하고요. 예. 자, 양승동 PD, KBS 사원행동 전면에 나섰던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방송인이 이번에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스페셜도 만드셨었고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드셨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정현주 사장을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통합노조였죠. 예. KBS 노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뜻있는 기자들하고 PD들이 같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사원행동이라는 조직이었는데 일단 왜 당시 KBS 노조가 움직이지 않았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KBS가 워낙에 직원들이 많은데 PD, 기자, 아나운서 이런 분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엔지니어 직군도 상당하고요. 행정직도 있고요.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KBS는 엔지니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엔지니어 중에 이렇게 또 민주노조의 정신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당시에 KBS 노조를 장악했고 이들이 결국에는 정현주 사장 내쫓는데 앞장섰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나갔어요. 김인규 시대에 또 아주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분들도 많았고 그냥 기자 PD들도 몇 명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김인규 시절부터 이제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예.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뜻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이분들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였죠. 예. 한마디로 이 사원행동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KBS 본부노조의 전신 같은 존재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게 바로 본부노조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승동 PD가 이 사원행동의 공동대표를 맡았어서 그때 이제 정현주 사장 강제 퇴출을 막기 위해 나섰다가 예.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파면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심을 거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제 한동안 비제작 부서에서 이제 유배를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KBS 사장이 된 거예요. 예. MBC 최승호 사장이랑 스토리라인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요. 궤적이 많이 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구성원들이 내심 바랬던 사장도 다름 아닌 이 양승동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KBS 구성원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어깨 걸고 싸우던 동지적 관계이기도 하고 예. 치열하게 방송 장악에 맞서 싸워온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KBS에 그동안 이제 켜켜이 쌓여왔던 김인규부터 시작해서 기란형, 고대영으로 이어진 내부에서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사장 선임이 된 다음에 이사회가 양승동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KBS를 건설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의를 반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아울러 이제 양승동 사장에게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어정쩡한 화합이나 눈치 보기는 되려 KBS의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참 감격적입니다. 야, KBS. 제가 KBS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KBS PD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거듭나는 KBS 관련한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멘트를 하나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곧 녹화를 할 예정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대중예술인들이 저쪽 편 후보 지지했다고 배제한다든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든지 이러지 맙시다. 이건 똑같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꼴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나경원 씨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나경원이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주변 사람이 고발한 거지요. 왜냐면은 나경원이 했다면은 고소가 될 테니까. 근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잘렸어요.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KBS의 중요 출연자 그거를 막 고발하면은 이제 무고가 걸릴 수 있겠지만은 티끌만한 어떤 그런 흠집을 잡아내가지고 고발하면 바로 잘리겠네?
이게 유죄 무죄 판단도 안 났는데 그냥 그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단지 고발을 했다는 이유야. 무슨 기소가 됐다든지 뭐 1심에서 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또 그거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거야. 잘렸어. 잘못 잘린 거야. 괜히 잘린 거야. 한마디로. 그럼 지금 KBS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을 전부 고발을 하면은 제가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거봐. 이러한더니 괴물이 KBS를 장악하는 시대를 우리가 거쳐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동 PD가 만들어갈 새로운 KBS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지난 24일에 시민평가단 앞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본인이 KBS 사장이 되면 KBS 독립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감시 못한 책임은 KBS가 가장 크다라면서 사장이 되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KBS를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이걸로 이제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었죠. 노사 공동으로 이제 가칭 KBS 정상화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KBS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요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하겠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보도 시사 부분 책임자 임면동의제, 뭐 편성위원회 정상화, 뭐 이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관행 개선, 그다음에 시청자 권익위원회 설치, KBS 아카이브 자료 개방 이런 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KBS 사장을 포함해서 KBS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KBS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 좋네 그거. 네, 뭐 다 좋은 공약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바뀐 KBS를 보려면은 근데 아직 좀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양승동 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장 내정자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후보로 추천됐는데 엎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일단 KBS 사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야 이제 바로 임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구성이 좀 문제예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9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2명, 민주평화당 1명, 그리고 정의당 1명,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1명. 조원진이 어디 있나 했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조원진 1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은 아무래도 지금 뭐 민주당이랑 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바른미래당 2명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신상진 의원이 지금 이 과방위의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게 통과가 안 되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 청문회 일정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시간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양승동 사장이 올해 11월까지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의 보궐 임기까지가 임기인데 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아마 뭐 통과는 될 텐데 다만 좀 늦춰질 수가 있다 시간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건 역시 뭐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양승동 내정자는 저희랑 통화를 해서 뭐 향후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시민자분단과 이사회가 사장 내정자로 선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민평가를 거친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만 할 뿐이죠? 뭐 표결을 해가지고 뭐 이 후보는 안 된다 이런 결정까지 내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 채택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채택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이 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다만 시간이 좀 지체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저쪽에서만 보이콧하고 늦추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KBS 사내에는 적폐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랑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승동 PD가 뭐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시간 좀 끌어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통과가 되는데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빨리 선임이 돼야 KBS도 이 남은 시간 동안 좀 정상화를 빠르게 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네이버에서 혹시 기사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SBS, 뭐 김용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껌껌만 나왔잖아요, 기사가. 지금도 다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큰 기사가 하나가 있고 밑에 이제 좀 작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한 묶음으로. 이게 이렇게 비슷한 기사들을 따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왜 바꿨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이거를 뭐 열심히 빨아주는 언론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언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빨아주는 거든 비판하는 거든 대법원의 판결이 검색을 할 때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테니까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언론에 살짝 자료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뭐 연탄을 날랐다. 얼굴에 뭐 검댕부치 사진 하나 붙여가지고 뭐 이런 자료를 내면 언론이 그걸 쭉 쓰겠죠. 예. 그러면은 시간순에 따라서 이 삼성 재판 기사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삼성 재판 기사가. 예. 이거를 이제 밀어내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네이버가 이거를 막겠다고 클러스터링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사가 나오는 대로 밀지 않고 비슷한 종류의 기사, 뭐 이재용 봉사활동 이런 기사를 그냥 한 묶음으로 딱 내버리면은 큰 단락으로 나오니까 연탄 봉사 묶음 하나, 대법원 판결 묶음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보다는 나아진 방안이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용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준경 기자가 한 홍보사에 제안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클러스터링 이후에 나온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홍보성 기사로 덮는 이른바 이제 밀어내기가 금전거래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엄연한 뭐 여론 조작 행위인데 예. 저희가 입수한 이 A 업체의 단가표 그리고 마케팅 제안서에 따르면 이 A 업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털에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왔을 때 기업의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두 시간 내에 게재를 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드립니다. 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 기사가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묶여서 5개씩 뜨잖아요. 예. 요거를 밀어내려면 최소 기사 5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급하시면 뭐 예전에 썼던 보도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지금 시점으로 가공을 해서 부정기사를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심지어 야간이나 주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주말은 좀 비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할증. 네, 할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사랑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가 역점적으로 마련했던 클러스터링을 90% 정도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삼성이 이 업체에 일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이버에서는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하나로 묶여서 클러스터링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 A, 기부 소식, 그리고 연탄 봉사 소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두 개의 각각 5건씩 이거 언론사가 기사를 만들어서 내면은 이 긍정적인 A와 B에 대한 클러스터링이 상단에 노출이 되고 비판적인 기사 묶음이 검색 결과에서 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밀어내기에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사 세트가 필요하니까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소 250만 원이에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껌값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껌값으로 여론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수록 부정적인 기사가 밀려날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홍보성 기사 클러스터링이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눌러봐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은 기사라고 판단이 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텐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업체가 제안하는 방법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싼 매체 말고 조선일보 같은 좋은 매체가 하나씩 있어야 클러스터링이 위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이런 업체랑 손을 잡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미 언론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실제 이 A 업체의 단가표에는 유령 매체부터 군소 매체까지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실 만한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MBN,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조선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등이 있어요. 예. 이런 기사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파트너사라고 하고 보도자료를 이쪽에 밀면은 이쪽에서 이제 써준다는 거죠, 그대로. 예. 사실상 여기가 쓴 거를 그냥 긁어가지고 돈을 받고 그냥 내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소재에 따라서 이게 또 가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언론사가 돈을 받고 기사를 쓰면 예. 이게 포털의 제휴 규정 위반이에요. 이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매체가 포털에서 퇴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전에 비슷한 기사를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쫓겨난 일간지는 없죠. 민중의 소리가 쫓겨났었고요. 만만하니까. 네, 그렇죠. 네이버 관련해서 뭐 지금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가 이런 좀 거대 언론사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용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언론이라고 이렇게 눈치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려면은 이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구성부터 지금 조중동이 거의 뭐 대표격을 하고 있는 신문협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이해 당사자들부터 좀 빼야겠죠. 그래서 좀 언론들도 좀 아무리 뭐 돈이 급하다고 해도 좀 이거는 좀 여론 조작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좀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그 먼 길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투명하게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댓글 관리와 관련한 그 공적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댓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민간에다가 위탁하든지, 이렇게 계속 여론 조작에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은 네이버의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국유화라고, 댓글을 국유화라고, 한국 댓글공사 이런 거 하나 만들자. 혹은 뭐 댓글청. 아니 제가 그 닥스베이다를 볼 때마다 욕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어. 아팠습니다. 저기 네가 할 일은 욕밖에 없다 해서 딴 좋은 말은 다 편집하고 욕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나는 돈은 제때제때 들어오니까 뭐 돈 주면 그만이지 뭐. 뭐든지 전 다 합니다. 돈만 주면. 영혼을 다 팔았어요. 아 그러면 저도 욕을 좀 배워놔야겠네요. 그렇지. 이 사람은 이 틈새 시장이야. 그걸 알아야지. 하지만 이제 김은 PD의 그 욕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까? 아니요.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직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박근혜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박근혜는 1심에서 몇 년형을 선고받을까?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31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가 1심에서 20년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42%의 응답률이 그렇습니다. 33%, 3명 가운데 1명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30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의견은 19%, 최순실보다 못한 10년형 이상을 전망한 시민들은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님,
판사가 삼성 관련 혐의에서 또 깎을 테니 20년형 예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어용산하기님, 이성적으로는 20년형 이상이지만 감성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 아닌 사람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 김프로였습니다. 정답자 보리수79님, 요즘 자유한국당 때문에 웃습니다. 더치커피33님,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달빛 파리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달빛 파리사님, 연합뉴스는 혈세로 운영돼 국민들의 혈압을 오르게 하네요. 청와대는 오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양프로님, 자유한국당 놈들을 보니 입맛이 다 없어지네요. 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법은 없나요? 네, 없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촛불로 대통령을 몰아냈는데요. 예, 나쁜 국회 계속 폐악질을 한다면 국민들이 결국 칼을 뽑게 될 것입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